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달에는 공예, 조소, 전공 교육학 관련돼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공예입니다. 임용고사에서 공예 분야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가 없어요. 그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임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공예가 어려운 점은 마땅한 교재가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서양미술사다 그러면은 시중에 서양미술사 관련된 책이 딱 있단 말이지, 여러 저자들이. 근데 공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조소 담당하시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위원님께서 공예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석고, 캐스팅, 조각 관련된 걸 공예로 보고 문제를 내시는 분이 좀 있으시고, 조금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시겠다 그러시면은 금속 공예, 이쪽 분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만약에 이제 공예 쪽에서 조소 관련된 분이 맞질 않으시고 다른 분이 맡게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전통 공예 관련돼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딱히 공예 파트가 엄선된 교재가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준비한 것은 일반적인 공예사, 공예에 관련된, 특히 이제 그 문화재 종류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예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 공예의 역사,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PPT로다가 준비를 했는 것을 계속 그 슬라이드를 넘기기가 너무 많아요. 이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거예요. 쪼개 놓은 거죠. 쪼개서 한 장으로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962년에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예기술이 원형 유지, 전승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법을 만듭니다. 자, 따라서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 그 문화재의 종류를 보면 유형 문화재가 있고요,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물, 민속 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형과 무형에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유형은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고학적 자료가 들어가겠죠. 형태가 있으니. 무형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 역사적으로다가 오래된 것 등인데, 이건 형이 없는 걸 말하죠. 형이 없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념물, 민속문화재는 다 아실 거고, 따라서 유형 문화재는 국보라든지 보물 내지는 지방 문화재로다가 지정을 해 놓습니다. 무형 문화재는 중요 무형 문화재, 지방 무형 문화재,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요거 국보가 없어요. 이거는 요걸 좀 참고 삼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형이냐 무형이냐를 구분을 일단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것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보호 관리되고 있다는 것. 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숭례문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다 유형이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유산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 무용, 연극, 놀이, 공예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통 예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요 파트를 보는 거예요. 공예기술과 전통 예술 파트를 보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 무형에서 무형문화재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연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놀이, 공예기술 등
공예 작품은 있지만 그거를 만드는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형이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제 한번 보시면 1962년 제정한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정, 보호, 관리되고 있다.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본다? 공예 기술을 본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도자, 금속, 목칠, 섬유, 피모, 지공예, 석공예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 부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임용고사에서 나왔던 기출에 해당되는 분야는 다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무형 문화유산 내 전통 공예 기술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시행에 관한 법률 2015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요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요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그래서 목록화시키고 분류시켜서 여러분한테 교재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예 기술을 한번 보죠. 요거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죠.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 무형 문화재와 시도 무형 문화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형 문화재는 전통 예능 분야가 있고요. 공예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예능 분야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등이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임용고사에서의 공예는 요 도자기, 가구, 옷감 등 요 기술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공예 기술 한번 보죠. 그러면 자연 재료로 생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왕권 강화 시기 내지는 불교 융성 시기에 그와 관련된 공예 작품이 출현하였으며 기술 역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실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권위, 기교가 적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갓, 우리가 쓰고 있는 예전에 조선시대에 썼던 갓 있죠? 갓, 사기, 소목장, 조각, 한산 모시짜기, 그 다음에 염색장, 화해장, 신발, 가죽 신발 만드는 걸 화해라 그럽니다. 한지장, 한지 뜨는 거, 그래서 한지를 만드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옥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무형 문화재 안에 그러면 전통 공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은 나무, 흙, 섬유, 금속 등 각종 재료를 다루는 장인들의 기술과 그들이 만든 공예품, 이게 전통 공예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예 재료에 따른 무형 문화재의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재료. 그러니까 흙은 도자공예, 금은 구리는 금속, 나무, 대나무는 목칠, 풀은 섬유, 동물, 가죽, 털은 피모, 당나무는 지공예, 돌은 옥석공예, 옥공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그래서 도자공예, 흙을 재료로 삼아 각종 도자기를 제작하는 공예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 공예 기술에는 사기장, 사기 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옹기장은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와장은 기와를 만드는 사람. 번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장인을 말하는 거죠. 금속공예 같은 경우에는
장도장, 이라고 해서 긴 칼을 만드는 사람. 주철장, 이거는 범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종. 그다음에 백동연죽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죽이 담뱃대를 말해요. 그래서 담뱃대를 만드는 사람. 금속활자장, 두석장은 전통 가구의 장석, 그 나무가 뒤틀리지 않게 모서리에 이렇게 되는 장식, 그걸 두석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각장이 있고요. 유기장은 유기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입사장은 도자기 안에 이걸 칼을 넣어서 입사시키는 방법이죠. 선을 날카롭게 긋고 그 안에 금이나 은선을 넣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분야를 우리가 다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분야 있죠. 유기장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백동 연죽장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공예 파트에는 다 있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한두 장으로 언급은 그냥 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살펴볼 분야는 아니에요. 공예 안에서도 미술과 관련된 분야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또 제가 알려줍니다. 이제 강의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섬유공예 있죠. 섬유공예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한산 모시짝이라든지 명주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아요. 기출에, 임인고에서. 그러나 누비장이라든지 염색장 같은 경우에는 나옵니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목칠공예 보면 나무 오칠을 재료로 삼아 그릇, 악기 등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목장 같은 경우에는 소목장은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문이나 창호를 만드는 사람을 소목이라 그러고요. 대목은 집 전체를 다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초석을 놓고 기둥을 놓은 다음에 석가래를 놓고 그 위에 기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대목장이에요. 그래서 대목장의 지도하에 소목장의 물건들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건축 관련돼서 포함이 돼요. 여기는 이 내용 소목장 같이 포함이 되고, 소반장이라는 건 작은 소반을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소반은 일종의 밥상을 말하는데, 밥상류를 말해요. 간식을 올려놓는 상 내지는 밥을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상을 말한단 말이지. 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왔었죠. 각자장, 이건 이제 사실상 각자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쪽으로 나오냐면은 전각 분야로 다 나올 가능성이 있죠. 윤도장은 요 옛날 그 지관이라 해서 동서남북 방위를 나타내는 나침판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겐 필요가 없죠. 칠장, 요거 나왔죠. 화각장도 나왔죠. 네. 악기장은 안 나왔어요. 네. 그다음 죽세공예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자, 대나무를 재료로 삼아 그릇, 장도 등을 만드는 기술을 죽세공예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피모공예, 동물의 가죽, 털을 재료로 생활 소품을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망건이나 탕건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죠. 자, 근데 요 파트는 우리에게는 필요치가 않아요. 다만 공예의 한 분류로 돼 있고 슬라이드 상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분류되는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뜨릴 수가 없어서 넣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완초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죠. 염장은 필요하죠. 채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겐 필요치 않습니다. 궁시장, 바디장, 낙죽장 같은 것들. 자, 화해는 필요합니다. 이건 가죽 신발 만드는 쪽을 말해요. 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가죽 신발의 분류 정도만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돼요. 자, 종이공예, 한지 뜨는 거죠. 한지 뜨고 그 다음에 한지장을 말하는 거. 석장, 옥장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분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지장이죠. 한지장. 그다음에 단청, 채화공예라 그러는데 이쪽 채화공예에 관련된 거는 기출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양화 쪽과도 연결이 되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도자공예는 3종이 있고요. 금속공예는 8종, 목칠공예 21종, 섬유공예 10종, 피모공예 뭐 몇 종, 석공예 3종 등등등 쭉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나눈 거는 제가 임의로 나눈 게 아니에요. 요거는 문화재 보호법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필요치는 않아. 이거 활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 그러는데, 물론 공예 기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임용고사, 우리 미술 임용고사란 말이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단청장은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이 나눠져 있는 내용은 언급을 한 번씩 해야 되겠어서 분류 방식대로 자료를 모아서 알려는 드리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전장이라든지 주철장이라든지 금속 활자 장인이라든지 조각장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요 내용들이 쭉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요 분야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망건장인이지 갓일, 총모자 이렇게 갓에 이게 올라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망건은 여기 그 안에 머리털을 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 탕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필요치가 않지. 염색장, 금박장, 누비장은 필요하죠. 네. 그 자수장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명주짝이라든지 한산 모시짝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겐 미술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셔도 돼. 그러나 강의를 위해서 준비는 저는 다 했다는 거. 여기도 혹시 모를까봐 공예의 역사 측면에서는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공예 기술은 이와 같다. 세부 종목별로 보면은 50종목 이상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서 보이는 전통 공예의 모습을 보죠. 뭐 옹기라든지 침선이라든지 대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서 공예가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통 방식에 있어서는 다뉴세문경이라고 합니다. 다뉴는 거울을 말해요. 근데 다가 많을 다자야. 손잡이가 많이 있는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뉴세문경이라고 합니다. 금동대향로라든지 이런 거 나왔었죠. 이거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거. 그다음에 청자도 나왔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딱 어느 하나를 제가 찝을 수는 없잖아. 제가 귀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어요. 투각. 이런 것이 투각에 나왔어요. 근데 투각이 어디서 나왔냐면 소반에서 나왔어. 소반의 밑다리에 장식되어서 그러니까 비움의 공간이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 물었는데 답은 투각이었어요. 이렇게 요걸 말하죠. 여기. 자,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공예에 해당됐다라는 것이고, 다뉴세문경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의 유물인데 금속 장인들이 13,000개의 여기 보면 직선과 200여 개의 동심원 등을 이용해서 기하학적, 추상적, 상징적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명칭을 물을 확률이 높죠. 다뉴세문경이라고 하는 거. 자, 고대 국가 시기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속 공예품이 제작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거야. 금속 공예품, 가와 나와 같은 금속 공예품이 제작된 이유를 서술하라. 그러면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다. 백제 시대에는 이제 금동 대향로 같은 게 이제 대유행을 했었어요.
요게 용이야. 요게 지금 발이죠. 발로 해서 용이 이렇게 탁 타고 올라가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봉황이에요. 그래서 용 한 마리가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에는 산천들이 표시되어 있어. 요거는 여기 있는 모습을 여기 한 줄을 확대한 게 이거야. 뚜껑 장식에 있는 거야. 그 밑에 이게 다 의미 상징성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없고 여기 같은 경우에 예술성, 조형성만 우리는 중점적으로 본다. 이거. 신라 시대는 이제 금관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뭐야? 이 제작된 이유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왕권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서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제작된 거죠. 통상 이제 여기 보이는 모양을 따서 이렇게 산자형이다라고 얘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출자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실은 사슴뿔을 상징한 거예요. 사슴뿔. 그 다음에 이제 옥이 여기 다 주렁주렁 달려있죠. 여기도 옥이죠. 그래서 수목이나 사슴 숭배한 민간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추정할 뿐이야. 추정.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제 범종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범종을 만드는 장인은 주철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부분은 각 파트를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은. 투각향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이게 투각이라고 하는 거. 이 용어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있는 요거는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틀이 있었어. 틀에 똑같이 놓고 찍은 다음에 그거를 붙여서 구운 거예요. 이 방식을 물어봐. 연틀로 찍은 나뭇잎 모양의 6판 잎과 잎사귀를 중첩으로다가 제작한 거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순청자라고 하는 거야. 순청자는 무늬가 없는 청자를 말해.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받침대, 요거는 토끼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국보예요. 국보 제 95호. 국보 메토 이런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상감청자예요. 상감청자라고 하는 요 기법을 여러분 파악하고 있어요. 이 고려에서 창안한 기법이야. 청자의 흙을 파내고 그것에 흰색이나 검은색을 감입하는 방식이다. 그걸 뭐라 그런다? 상감이라고 한다. 또 하나, 이 매병인데 매병의 용도는 꽃병 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가 이제 청자에서 비색, 특히 이제 그 조선의 고려의 하늘을 닮았다라고 해서 비색청자라고 불리는데 이 비색이라는 용어가 기출에 나왔죠. 고려시대는 이제 귀족적 취향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서민들 취향의 분청사기가 제작이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러다 온 것이 후기로 넘어가면서 분청사기가 백자 형태로 다 발전된다는 거. 자, 임진왜란 전후기에 사실상 이 도자기 제작은 임진왜란이 도자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 장인들을 다 끌고 갔어. 그래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몇 명 안 돼. 국내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끌고 가가지고. 자, 이 당시에 그래서 분청사기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런 것이 이제 백자. 후기에 가서 이제 백자가 제작되죠. 물론 이제 백자가 이렇게 단순하게 된 데에는 당시에 유교를 숭상한 철학, 이념, 정책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청빈을 상징하는 선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최대한 장식을 억제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달 항아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백자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이게 크기 때문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붙인 거예요. 그 요 부분은 두드려 가지고서는 모양을 다시 만든 거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제작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목공에도 상당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전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등등 이와 같이 빼어 맞추는 전통 가구 형태의 목공에 등이 많이 발달했다. 물론 이제 고려시대에도 없지는 않았으나 조선시대에는 공예품을 제작, 전담하는 관청이 설치됐었어요. 그래서 뭐 공조라든지 공조 밑에 안에 상의원, 죄용감 등 이런 부서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관청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전담 부분은 경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지방은 외공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경은 서울 경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파악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렇게 관리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30개 관청에 129종의 장인 2,841명이 등록되어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방의 외공장에는 경기에 153명, 충청에 564명 등 이렇게 다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떠냐? 보유자가 있어.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 이랍니다. 전수교육조계, 그 밑에가 전수교육조계야.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자를 말한다.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 수준에 이른 자를 이수자 그러고 나머지 이 이수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전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 공예 기술이 전승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음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대금이다 그러면 대금 보유자가 있죠. 재금을 실제 지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 밑에 전수교육 조교가 있고 전수교육 조교 다음에 이수자가 되고 이수자가 되어서 나서는 전수자가 되는 거지. 자, 뭐 이런 용어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이건 미술의 이런 내용에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음악과 관련돼서 많이 국악 관련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랑은 파트가 다르죠. 아마 그렇다는 거면 여러분 파악을 하시면 돼요. 전통 공예에 있어서 문양 한번 보죠. 이게 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자가 문양이 두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그럴 문자를 쓰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럴 문 말고 문양 문자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두 말은 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말과 똑같은 용어로 쓰이는 것이다. 한자는 다를지언정. 문양의 기원. 다 자연에서 가져온 거죠. 어떤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당초문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물의 모양을 모방해서 그걸 그림으로 다 바꾼 거죠. 기호화시키고 도안화시킨 게 문양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주술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부적을 사용하는데 그 부적에 사용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문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문양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감상을 목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문양이다라는 것. 편물, 내 직물과 관련돼서는 의주 생활에서, 즉 의식주에서 옷이랑 그중에서 옷과 사는 곳 생활에서 신체 보호와 장식의 본능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 직물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추정이야, 추정. 그러니까 임용고사에서 추정은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문양의 표현 방법은 단독 문양이 있고 연속 문양이 있고 기하학 문양이 있고 복합 문양이 있다. 이런 분류만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면 돼요. 분류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물, 동물이 해당이 되고 식물이나 동물의 한 문양 연속적으로 전개시켜 가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번개문, 소용돌이문, 동시원문, 톱니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다 요런 분류 명칭을 여러분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분류 명칭. 우리나라에서요. 한반도에서 생활 용기에 의도적인 무늬가 나타난 시기는 신석기 문화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빗살무늬 톡이거든요. 짧은 은각으로 새긴 기하학적 줄무늬가 특징이다. 초기에는 나뭇가지나 대오리, 풀줄기 등을 엮거나 짜서 만든 용기 짜임새와 비슷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이렇게 왜 그럼 여기가 이렇게 세워놓지도 못하게 이렇게 뾰족하냐라고 하면은 신석기 시대인들이 주로 강가에 주로 기거를 했어. 그래야지 물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가에 살았는데 그 모래에 얘를 파묻기 좋은 거야. 딱 꽂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점차 강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오면서 밑이 평평한 형태로 다 바뀝니다. 자, 이게 공열문 독이에요. 이 열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열을 지어 있다 그래서 구멍무늬 내지는 공열문 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문 토기 그 다음에 승석문 토기라 그러는데 승석문이라고 하는 건 짧은 목항아리는 뭐야? 짧은 목항아리. 이 가지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실제로 가지를 그린 게 아니고 얘를 노상에서 불을 떼서 얘를 구웠단 말이지. 그럴 때에 나뭇가지나 나무 막대기가 여기 붙어서 산화된 거지, 두 개 같이.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 자국이 나오게 된 거야. 삼국시대 문양의 특징. 그러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공예 장식에 식물무늬 양식이 주로 많이 쓰였다는 거. 신라에는 용, 사슴, 날개 달린 말 등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이 많이 쓰였다. 고려시대에는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식물 문양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신라의 동물 문양은 한나라의 투조 장식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가 이렇게 중국에서 발굴되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투조라고 하는 게 투각과 같은 거. 투각은 깎아내는 거고 투조는 그 안을 뚫어서 만드는 거예요. 금속공예에서. 자, 그래서 이제 기와에 보이는 수막새를 통해서도 문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이건 평양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대 수막새. 그다음에 이건 백제, 이거는 통일 신라 시대예요. 요거 그 다음에 아마 설명이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달게요.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문양들이 보이죠. 자, 이와 같이 신라 시대의 문양의 특징은 고구려 백제 문화가 신라 문화에 흡수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역과의 교류를 통한 서역풍의 무늬가 새롭게 나타나고 불교의 화장법에 의한 뼈 단지가 성행하면서 기하학적 무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녹류 뼈 단지야. 이 안에 사람을 태워서 가루를 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가루를 내서 이 안에다가 담그는 거야. 그래서 뼈 단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상화라고 하는 무늬, 이게 부처님을 닮은 꽃이죠. 그래서 그 보상화라 그러는데 그렇게 수국과 비슷해. 수국이 부처님 머리처럼 환하게 피어오르잖아요. 하얀색이. 물론 이제 약간 보라색도, 연보라색도 많지. 그런 수국 같은
형태의 꽃이 보상화예요. 이건 전돌이야, 전돌. 이 바닥에 놓는 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 범종에 새겨져 있는 비천상. 자, 그래서 고려시대 문양에 보면은, 위에 건 고려시대 보면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귀족 사회가 반영된 문화였었단 말이지, 고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용되는, 장신구를 보면, 공예품을 보면, 고려 청자, 장신구, 동기, 동으로 만든 물건들, 거울 같은 것이 여기 해당되겠죠? 고려시대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각종 공예품이 이제 고려시대에 등장을 하고, 특히나 이제 가을철 강변을 배경으로 수양 버들과 물새들이 있는 풍경 무늬, 그거를 용어가 뭐라 하냐면 포류수금문 그래. 요 용어를 알아야 돼. 이 용어는 버드나무 아래 산새들이 날아가는 거야. 물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것을 그런 그림에 사용되는 용어야. 포류수금문. 요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청자, 구름, 학 같은 동물을 소재로 한 무늬가 나오고요. 거기에 또 국화, 모란, 덩굴 같은 것, 식물 무늬 등을 시문한다는 거. 시문은 문양을 만든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시문하는 것이 청자에 나온다라는 거고. 나전칠기에는 가재, 대모, 은 또는 동선을 감입하는 상감기법이죠. 은입사 기법 또는 요게 이제 은입사 기법을 말하는 거야, 이게. 대모는 바다 거북이를 말해. 바다 거북 껍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공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이는 게 포류 수금문의 전형적인 정병입니다. 고려 정병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요 그림인데 버드나무 아래 산새들이 날아가는 장면들. 이것을 뭐라 그런다? 포류수금문이라고 한다. 요건 역시 이제 전돌인데 얘는 이제 백제시대 전돌이에요. 그림이 좀 온화하지, 백제가. 조선시대 문양 보시면 수 내지는 복, 강, 명, 부, 귀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 문양이 등장을 해. 특히 이런 건 다 뭐야? 길상을 나타내는 거지. 오래 살아라는 얘기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거고, 건강하라는 거고, 안녕하라는 얘기고, 돈 많이 버시라는 얘기고, 귀하게 되시라는 얘기죠. 자, 박쥐무늬, 태극무늬, 십장생, 용무늬 등이 등장한다. 단청무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청사기에는 인화무늬, 꽃을 도장처럼 찍는 거지, 인화. 그다음에 조화무늬 기법. 조화는 칼로 깎는 거야. 그리는 걸 말해. 깎아서 모양을 만드는 거야. 분청사기. 박쥐무늬 기법, 상감무늬 기법 등이 있다. 그다음에 철화무늬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다. 그다음에 청화백자 같은 경우에 구름용을 비롯한 문양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17세기, 18세기 가면은 도안과 구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양이 도안화되어 간다는 건. 자, 문양의 분류. 인물문이 있고 가장 큰 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 또는 형태를 나타내거나 신선, 부처, 사천왕, 도깨비 등을 표현한 무늬는 다 인물문에 해당된다. 동물문, 인간에게 이로운 또는 두려움의 존재였던 동물들을 자주 사용했었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해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박쥐문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박쥐문 같은 경우에 상징하는 바가 행복의 상징. 박쥐의 한자어가 편복이야. 그 복자 때문에, 복이 행복을 의미하는 복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박쥐 문양을 많이 사용했다.
그다음에 용 문양. 상상 속의 동물이죠. 이 명나라의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 이후로 용이 이제 조선 한반도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 많이 등장을 하죠. 봉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상상 속의 동물이고, 그걸 이와 같이 용과 봉황을 나타내는 건 뭐야? 왕권의 상징, 왕권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동물 갖고는 안 되지. 상상성의 동물을 끌어와서 표현하는 거죠. 물고기 문양. 이게 등용문이라 그래서 그 출세와 관련된 거야. 물고기는 과거 급제, 성공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 다 식물 문양이죠. 여기 당초문이 보이네요. 요게 당초 문양이에요. 식물 문양이 있다. 연꽃은 이제 부처님, 불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도 여러 생활 도구에 이 연꽃 문양은 많이 쓰였습니다. 또 인공물문 같은 것도 이제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거. 자,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면 칠보라고 하는데, 칠보가 뭐냐면 7가지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옛날에 동전은 보물이었어. 동전, 물소, 뿔, 방승, 책, 약숙, 거울, 특경, 이게 악기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동전은 복을 상징하고, 물소, 뿔은 다복, 방승보는 마른 목골 형태로 경사스러운 일에 쓰이는 보자기 내귀 내지는 끝에 다는 금종이 장식을 방승이라고 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타난 문양이 방승문이다라는 거. 여의두문은 만사가 생각대로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그 여의두가 뜻한 의, 머릿속에 뜻한 바대와 같게 하라. 같을 여자거든. 그래서 너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라는 뜻이에요. 여의두는 어디냐? 여기 밑에 보면 분청사기에 보면 요게 여의두문이에요. 요게 꼬불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여의두문이다라는 거. 자연 산수문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을 제외한 자연을 소재로 한 문이죠. 뭐 해, 달, 구름, 뭐 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문.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 살아 수, 복, 강령 또 이런 것 글자를 새기는 문양을 글자문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기하문 어떤 가로 내진 세로, 사선, 동건, 기하학적 무늬로 표현되는 문양을 말합니다. 복합문은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문양을 말하죠. 그래서 팔가조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게 문양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소재인데 제목이 이제 팔가조라고 돼 있지. 팔가조에서 까마귀가 상징하는 게 그 봄, 그다음에 장수를 상징하는 매화와 더불어서 까마귀는 효행을 의미해. 그래서 까마귀의 상징적 의미가 효행이에요. 그래서 부모 은공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그려지는 게 까마귀예요. 자, 이제 규방으로 넘어가서 규방 자수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자수도 우리 미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조선 초기에 이런 거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주로 이제 이 옷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양을 봐야 된다고. 이 문양, 그 안에 있는 문양이 요거야. 활옷, 요거는 활옷이라 그래서 결혼식의 신부 홀레복이에요.
시집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길 바라면서 수를 놓았는데 요 등중앙, 등의 가운데에는 이성지압, 백복지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원앙을 한 수 놓았고, 그다음에 이제 몸판에는 모란, 아래 공작 등을 이제 수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소매에는 연꽃, 원앙, 학이 있고 끝단에는 매화, 꽃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모란을 나타내는 거지. 등 쪽에 여기 등. 그다음에 아래 공작이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 여기 보이는 건 여기로 보이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수를 놓을 때 자수 쓰는 방식이 있어. 요거는 지금 자수의 한 예를 보여준 거고, 처음에 맨 왼쪽에 보이는 요 방식 있죠?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가로로다가 짧게 끊어져 나오는 걸 자리수 그래, 자리수. 한국 자수의 특이한 기법으로 돗자리의 건 모양을 표현한 듯 넓은 면을 채울 때 주로 쓰는 거야. 이런 것부터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리수, 넓은 면을 채울 때 쓴다. 돗자리 모양을, 이걸 자리수 그래. 자, 요거는 자련수야. 색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될 때 쓰는 거야. 이게 그라데이션이 나오지. 이건 자련수야, 자련수. 그 다음에 이음수, 선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입의 줄기, 나뭇가지, 윤곽선 등을 쓸 때 이음수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밑에 보이는 건 평수야. 실을 간격 없이 고루 펴서 놓는 기법이야. 작은 꽃, 열매, 잎, 모자 등에 쓰는 게 평수야. 글씨가 까매서 안 보이는데 평수. 자리수, 자리수. 그 다음에 씨앗수라 그래서 매듭수라고도 하는데 입체적이고 알알이 박혀진 구슬 같은 느낌. 여기 지금 다 콩콩콩콩 찍힌 듯한 느낌이지. 그 씨앗수 그래. 요거는 파악을 해두세요. 몇 가지, 한 5가지 되죠? 네. 개인적으로다가는 이제 많이 나올 만한 게 자리수. 맨 처음에 나온 건 여러분 무조건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맨 처음 것이 나와, 주로.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기법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언급되는 거. 그러니까 교재나 교과서 등에 내지는 뭐 미술사 나오는 그 다른 책 등에서 언급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많이 나온다. 여기서는 자리수 하나가 아니고 2가지는 나올 법 하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자리수랑 씨앗수 내지는 평수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다음은 용어만 파악하고 있어요. 돌을 맞은 아기 머리에 씌워 액을 막아주는 모자의 일종. 그걸 뭐라고 한다? 굴레라고 합니다. 굴레. 굴레에도 여러 마찬가지로 자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주머니라고 그러죠. 네.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머니를 달아서 많이 폐용을 하고 다녔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겠지만 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장도 많이 갖고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도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돌에다가 이렇게 전각해서 찍어 놓은 걸 말하죠. 그다음에 열쇠패 이런 것들도 다 갖고 다니셨던 거야. 이게 다 몸에 지니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버선, 수저도 따로 안 뒀고 수저를 담아둘 수 있는 그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저낭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백앤모가 있는데 백앤모는 잠을 잘 때 베던 베개의 양옆을 덧붙여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백앤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저라든지 열쇠, 낭을 말하는 거고 백앤모는 요걸 말하는 거죠. 이걸 백앤모라고. 요 용어를 알고 있어요.
용어. 골무는 이제 이 바늘이 날카로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누를 때 쓰는, 손가락 끼워서 사용하는 것을 골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패, 실을 감아놨던 거를 우리는 바늘결에 이렇게 얘기하고, 바늘을 꽂아 놓는 것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양에 많이 사용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염직에 관련돼서 살펴볼 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